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냐? 딸이 실종됐다는 말도 다 지어낸 거라더라. 전 아이의 망상에 사로잡혀 산대. 그렇게 모두가 고개를 저으며 할머니를 이상한 사람이라 단정지었다. 하지만 몇 년 후 그 말들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 할머니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가 다 속았던 거야. 미안하더라. 그때 말을 믿어줬다면 그 아이가 덜 힘들었을 텐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사람들은 그녀를 거짓말쟁이에서 진실의 증인으로 다시 보게 된 걸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그 할머니 이름은 이선영. 그녀는 7년 전 외동딸 다은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때부터 매일같이 딸을 기다리며 우리 다은이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점점 외면했고 결국 그녀는 동네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불리게 됐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라졌던 딸이 정말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돌아온 건 단순한 실종 이상의 충격적인 진실. 딸이 어디에 있었는지, 왜 돌아올 수 없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얽힌 믿을 수 없는 인물 한 명의 이름. 이야기는 예상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 진실을 알고 나면 당신도 처음처럼 그녀를 이상한 사람이라 부르지 못하게 될 겁니다. 오히려 묻고 싶어질 겁니다. 왜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을까? 이선영과 다은,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사라졌던 기억과 되살아난 이름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또 다른 이름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이선영은 그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 김재석은 출근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거실 창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따뜻했고 커피 머신의 낮은 진동음이 이 고요함을 더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커피잔을 손에 쥔 선영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소파에 앉아 뉴스 채널을 틀었습니다. 익숙하고도 지겨운 반복이지만 그 속에서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늘도 딸 다은의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실종된 지 7년. 처음에는 누가 문만 두드려도 달려나갔고 낯선 전화번호만 봐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경찰서를 수도 없이 들락거렸고 길거리에 있는 비슷한 또래 여성만 봐도 뒤쫓아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위의 시선도 변했고 경찰도 더 이상은 뾰족한 수가 없다는 식으로 그녀를 대했습니다. 선영은 포기하지 않았지만 말수가 줄고 웃음이 사라지고 마음속에는 늘 허전함만이 남았습니다. 커피를 반쯤 마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방문 배달인지 동네 아주머니인지 궁금해하며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낯선 여성이 서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에 긴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그 여성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야. 다은이야. 순간 선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서 인터폰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졌고 잔이 흔들려 커피가 바닥에 조금씩 흘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또렷했고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두려움보다 먼저 몸이 움직였습니다. 문을 열었고 눈앞에는 7년 전 고등학생이었던 다은과는 다른 성숙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던 선영은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코트 속에 손을 넣어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학생증이었고 분명히 다은의 이름과 사진이 있었습니다. 선영은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고 여성은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고 귓가에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는 말만 맴돌았습니다. 정말 다은이 맞니? 조용한 병실의 침대 위에서 눈을 뜬 선영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옆에는 간호사가 있었고 옷자락 너머로 보이는 얼굴은 아직도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녀가 기절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선영은 당황스러움보다 혹시 꿈이었을까 하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다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머리는 단정했고 얇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동자에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선영은 손을 내밀었고 다은은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손끝의 감촉이 낯설지 않았고 그녀의 체온은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딸이 맞을까? 아니면 내가 이 시간을 너무 오래 기다려 착각을 하고 있는 걸까? 그날 이후 선영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선영은 다은이 머물 방을 정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상 위에 있던 앨범을 닫고 시트와 이불을 새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예전 다은이 좋아했던 인형들과 벽에 걸린 졸업사진, 그 모든 것이 시간 속에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에 앉아있는 지금의 다은은 전혀 다른 시간이 흘러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목소리도 눈빛도 심지어 몸짓 하나까지도 이전과는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다은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손끝으로 책장의 먼지를 쓸어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듯한 시선이었고 선영은 그녀의 행동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마치 이 집이 처음인 것처럼 조심스럽고 기억을 되짚으려는 사람처럼 서글펐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엔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국을 떠주며 다은의 입을 살폈고 다은은 몇 숟가락을 떠먹은 후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미역국 맛이 똑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선영은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평소라면 아무렇지도 않은 말이었지만 7년의 침묵 끝에 건넨 그 말은 너무 컸습니다. 다은은 수저를 내려놓고 선영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디 있었는지 어떻게 돌아왔는지도 꿈처럼 어슴푸레해요. 선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딸이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했고 그 이상의 대답은 천천히 풀릴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다만 무언가가 계속 걸렸습니다. 기억을 잃었다는 말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딸의 말투는 너무 이질적이었고 단어 선택조차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밤이 되자 다은은 자신이 쓰게 된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선영은 거실에 앉아 TV를 켰지만 화면 속 소리는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눈은 멍하니 화면을 보았지만 마음은 문 너머에 다은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다은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아직 꺼지지 않았고 안에서는 조용한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망설이다가 이내 놓여졌고 선영은 다시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새벽 선영은 잠에서 깼습니다. 목이 말라 주방으로 향하던 중 문득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부엌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아래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불길한 마음에 창밖을 내다보니 마당 한쪽에 서 있는 다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서 있었고 마치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당황해 창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다은아, 거기서 뭐하니? 그 말에 다은은 놀란 듯 고개를 돌렸고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바람 좀 쐬고 있었어요. 잠이 안 와서. 그 말에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창문을 닫고 주방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작지 않은 의문이 남았습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 딸의 행동은 설명할 수 없는 낯설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돌아온 딸은 진짜 딸임이 분명했지만 그녀가 품고 있는 공기는 예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선영은 싱크대에 놓인 찻잔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다은아, 너 어디서 돌아온 거니? 이튿날 아침 선영은 다은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부엌을 감싸고 있었고 그녀는 오랜만에 식탁 위를 풍성하게 차리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계란을 지지고 된장국을 끓이고 반찬들을 그릇에 담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밤새 다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낯선 그림자처럼 떠돌던 그녀의 눈빛은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발소리가 들리자 선영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은이 머리를 묶은 채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평온했지만 무언가 닫혀있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선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자, 먹자. 네가 좋아하던 반찬들 기억나서 준비해봤어. 다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국을 한 입 먹음은 그녀의 얼굴에 감정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무엇인지는 선영이 정확히 알아차릴 수 없었습니다. 반가움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숨기는 두려움인지. 식사 중에도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선영은 여러 질문이 입안까지 맴돌았지만 그저 삼켰습니다. 딸이 돌아온 기쁨이 아직 현실 같지 않았고 그 기쁨이 다시 깨질까 두려웠습니다. 다은은 수저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집 근처 좀 돌아다녀 보고 올게요.
갑작스러운 말에 선영은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 네가 기억나는 데 있다면 다녀와. 조심하고. 다은은 옅은 미소를 지은 뒤 작은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난 후 선영은 한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밥 한 술 제대로 넘기지 못한 채 딸의 뒷모습만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흐르고 다은은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선영은 반가운 마음에 마중을 나가려다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다은의 손에 쥐어진 비닐봉지 안에는 어디선가 구입한 듯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네 사진관에서 찍은 흑백 가족 사진이었고 사진 속에 선영과 재석, 어린 다은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 사진들 대부분이 선영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분명 사진 속 장소는 익숙했지만 선영은 그 장면이 언제였는지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들 어디서 난 거니? 다은은 봉투를 열어 사진들을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근처 중고 책방에서 우연히 찾았어요. 저도 너무 놀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웃던 모습 처음 봐요. 선영은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혼란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웃음, 기억나지 않는 순간, 그리고 그런 사진들을 우연히 찾아냈다는 딸의 말. 모든 것이 너무나도 이상하고 기이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사진을 들고 앨범을 꺼내 대조해 보았습니다. 몇몇 사진은 분명히 그녀가 갖고 있는 것과 동일했지만 일부는 전혀 낯선 구도와 표정, 옷차림이었습니다. 가족끼리 사진을 찍을 때 그런 기억이 전혀 없는 선영에게는 큰 혼란이었습니다. 사진을 들여다보며 선영은 점점 어떤 불길함에 사로잡혔습니다. 돌아온 딸은 다은이 분명했습니다. 말투도 얼굴도 DNA도. 하지만 그녀가 기억하는 다은과 지금의 다은은 너무 달랐습니다. 마치 같은 육체를 지녔지만 다른 기억과 삶을 살아온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심장이 조여오는 감각을 느끼며 조용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창밖에는 작은 빗방울이 톡톡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 꺼진 방 안에서 선영은 자신이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점점 알 수 없게 되어갔습니다. 다은이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그동안 딸이 방에서 지내는 시간보다 외출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는 사실에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묻고 싶었지만 매번 다은은 그냥 근처 좀 다녀왔어요 라는 짧은 대답만 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돌아올 때마다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웠고 손에는 자잘한 물건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지도, 낡은 사진 엽서, 이름 모를 동네의 안내 책자들. 선영은 조용히 그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다은이 방에 없을 때 몰래 들어간 건 아니었습니다. 딸이 일부러 보이도록 식탁이나 책상 위에 남겨둔 채 방을 비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남기듯 무심한 듯 놓인 물건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선영에겐 전혀 와 닿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모든 것이 다은이 겪은 시간의 단편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선영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다은의 방 옷장 안 접혀진 옷 아래에 놓인 수첩 한 권. 갈색 가죽 커버에 아무 글자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펼쳐보자 빼곡하게 손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페이지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고 그 밑에는 짧은 문장들과 기호, 숫자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암호 같기도 하고 일정표 같기도 한 낯선 기록들이었습니다. C-10, 문 앞 4번. 일시간 대기. 도서관 건물 옥상, 오후 3시 전에는 접근 금지. 복도에서 소리 들림. 재확인 필요. 선영은 단번에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단순한 일기나 메모가 아니라는 건 직감했습니다. 날짜와 함께 기록된 정리 방식은 일상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인가를 관찰하고 판단하며 명확한 규칙을 갖고 움직여온 사람의 흔적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필체는 다름 아닌 다은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선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딸이 겪은 고통스러운 시간의 흔적이라고 보기엔 그것은 너무 계산되어 있었고 감정이 배제된 기록이었습니다. 딸이 무슨 이유로 이런 메모를 남겼는지 이 기록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다은이 돌아왔을 때 선영은 수첩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을 피하는 다은의 행동은 마치 모든 걸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침묵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다은은 국 한 숟갈만 뜨고는 숟가락을 내려두었습니다. 엄마, 혹시 내가 어렸을 때 말 안 한 일이 있었어요? 뜻밖의 질문에 선영은 멍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응,
어떤 일이? 다은은 손을 모은 채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몇 초간 침묵한 뒤 그저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그냥 문득 생각났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투는 진심에서 나온 듯 했지만 동시에 어떤 질문에 대한 확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녀가 알고 있는 어떤 사실과 실제 기억이 다른지를 가늠하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은의 말투, 수첩 속 기록들, 그리고 몇 시간씩 밖에서 보내고 돌아오는 그 아이의 걸음걸이까지 모든 것이 퍼즐처럼 떠올랐습니다. 정말 저 아이가 다은이 맞는 걸까? 그 생각은 처음엔 너무 잔인하다고 느껴졌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의심으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선영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바뀐 것이 단지 시간 때문이 아니라면? 만약 그 7년 동안 그녀가 전혀 모르는 누군가로 살았던 것이라면? 새벽녘 선영은 조용히 창가에 섰습니다. 비는 그쳤고 창밖에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둠 속 조용히 숨쉬는 집안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점점 소용돌이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힌 채 딸이 잠들어 있을 방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다은이 돌아온 이후 재석은 그녀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출근을 핑계로 서둘러 집을 나섰고 저녁이 되어 돌아와도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선영은 그런 남편을 보며 답답했지만 따지거나 묻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오랜 시간 딸을 잃고 살아온 사람이었고 다은이 돌아온 지금 자신만큼 혼란스러울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재석의 태도에는 무언가 더 깊은 경계와 불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영은 식탁에 술 한 병을 꺼내 놓았습니다. 재석은 무심하게 자리에 앉았고 둘 사이에 맥주잔이 오갔습니다. 대화 없이 마시는 술은 오히려 많은 말을 대신하는 듯 했습니다. 잔을 3번째 채울 즈음 선영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다은이 당신은 어때 보여? 재석은 대답 없이 잔을 들고 있었고 선영은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그는 한숨을 내쉬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상해. 느낌이 그래. 눈빛이 너무 달라. 그리고 기억이 없다는 것도 믿기 어렵고. 그 말에 선영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녀 역시 같은 생각을 수없이 했고 혼자서만 그 무게를 짊어진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같은 의심을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다은이는 우리 딸이야. 돌아왔잖아. 이젠 그냥 잘 살아보자, 우리. 재석은 아무 대꾸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마저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혼자 식탁에 남아 오래도록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렸고 식탁 위에 남겨진 잔 속의 술이 점점 미지근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문득 다은의 방문을 열어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책상 위에는 또 다른 물건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흑백으로 인쇄된 오래된 신문 기사. 제목은 559 고등학생 실종, 경찰 수사 난항. 날짜는 7년 전 다은이 사라졌던 그 주였습니다. 문제는 그 신문에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문 앞 혼자. 그리고 하단에 작은 글씨로 덧붙여진 낙서 같은 문장. 이건 시작이 아니었다. 이미 누군가는 알고 있었다. 선영은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를 왜 지금 다은이 꺼내놓았는지, 그 안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인지, 딸이 정말 기억을 잃은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녀가 오히려 뭔가를 알고 일부러 이 집으로 돌아온 건 아닌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다은이 돌아왔고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영은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눈만 맞췄고 다은은 식탁 위에 놓인 신문을 힐끗 보더니 별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짧은 눈빛 교환 속에서 선영은 확신했습니다. 다은은 그 기사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녀가 그것을 선영이 보게끔 일부러 놓아두었다는 사실 또한 분명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선영의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돌아온 딸이 품고 있는 비밀, 수첩에 쓰인 기록들, 낯선 행동과 감정 없는 눈빛. 그녀는 더 이상 그저 돌아온 딸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감싸 안을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다은은 이 집으로 무언가를 위해 돌아왔고 그것은 단순한 가족의 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어떤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사람처럼 철저하고 냉정하게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 속에는 아마도 선영조차 모르는 과거가 도사리고 있다는 예감이 선명하게 들이닥쳤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쉽게 잠에 들 수 없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고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돌아온 딸이 놓아둔 수첩과 신문 기사,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의미들. 모든 것이 그녀를 흔들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영은 다은을 다시 잃을 수 없다는 절박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뒤척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난 선영은 거실로 나와 불을 켰습니다. 밤의 정막 속에서 집안의 모든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고 선영은 그 정적에 마치 누군가의 기척이 섞여 있는 듯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부엌에 가 물 한 잔을 마신 뒤 돌아서려던 찰나 그녀는 다은의 방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빛을 보았습니다. 잠들지 않은 다은이었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틈 사이로 그녀가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다은은 수첩을 펼쳐놓고 옆에 놓인 지도에 뭔가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고 집중한 표정은 낯설 정도로 냉철했습니다. 그 모습은 분명 그녀가 기억을 잃었다는 말을 의심케 만들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사람이 그토록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을까? 선영은 조용히 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마음속에 점점 자리를 넓혀가는 불안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자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 선영은 다은이 이미 나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방에는 그녀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고 책상 위에는 전날 밤 확인했던 수첩 대신 한 장의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은 조금 늦을지도 몰라요. 걱정 마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선영은 더 이상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외출할 때마다 손에 넣어오는 낡은 자료들과 사진들, 그리고 이제는 지도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계획하는 모습까지. 그녀는 무언가를 찾아다니고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기억의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선영은 오랜 고민 끝에 동네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사건을 종결한 상태였지만 그녀는 다은의 실종 기록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를 뒤적이던 경찰관은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며 의아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선영 씨 이상하네요. 따님의 실종 신고는 4년 전에 종료 처리되어 있는데요. 가족의 요청으로 말입니다. 종결 요청자 명의는 김재석 씨입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서 숨이 막히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실종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한 적이 없었고 딸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결코 접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녀 몰래 딸의 존재를 기록에서 지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의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재석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무엇을 숨기고 싶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가 딸의 부재를 완전히 끝내고 싶어 했다는 것이었고 그것은 단순한 체념이 아닌 감추려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다은은 이미 돌아와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무릎 위에는 오늘도 무언가의 복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병원의 폐업 공고였습니다. 선영이 멍하니 그걸 내려다보자 다은은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기억나요? 여기 병원 전에 나 입원했던 곳인데. 선영은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딸이 입원했던 적은 없었고 그런 병원은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은의 눈은 진지했고 그녀는 천천히 손가락으로 폐업 공고 하단에 적힌 날짜를 가리켰습니다. 내가 사라지기 전 일주일 동안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 기억은 나지 않는데 몸이 먼저 반응하는 느낌이에요. 선영은 말을 잃었습니다. 눈앞에 앉은 딸은 그저 기억을 되찾고 싶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어디서 무엇을 겪었는지를, 누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추적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돌아오기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진실을 찾기 위해 이 집으로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의 중심엔 남편 김재석이 있다는 사실을 선영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집안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선영은 식사를 준비했지만 재석은 아무런 말 없이 밥만 먹었고 다은은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숟가락 소리만이 방 안에 퍼졌고 세 사람의 기류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선영은 홀로 식탁에 남아 재석의 빈 그릇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밥을 먹는 그가 더 이상 낯설지 않았지만 오늘은 유독 참기 힘들었습니다. 서랍에서 꺼낸 종이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그녀는 그를 불렀습니다. 여보, 잠깐만 봐. 재석은 무심한 얼굴로 다가와 그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병원의 폐업 공고였고 하단에는 다은이 표시해둔 날짜가 선명했습니다.
이 병원 기억나? 재석은 종이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 처음 보는 병원이야. 다은이가 여기서 있었대. 실종되기 직전에. 선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재석은 눈을 피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고 그 손목을 선영이 붙잡았습니다. 당신이 실종신고 취소했더라. 재석의 동작이 멈췄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선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 왜 그걸 나 몰래 했어? 당신 뭔가 숨기고 있는 거지? 재석은 입을 꾹 다문 채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유난히 무겁게 울렸고 선영은 그 자리에 앉은 채 손에 쥔 종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종이 위의 글자들은 이미 수없이 반복해서 읽은 탓에 더 이상 새로운 정보는 없었지만 그 안에 감춰진 의미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다은은 방에서 나와 거실로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선영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녀가 나타나자 조용히 자리 한쪽을 내주었습니다. 다은은 무릎을 모은 채 앉았고 손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 예전에 아빠가 나 데리고 병원 간 적 있었어요? 선영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런 적 없었어. 병원은 네가 감기 걸리거나 다쳤을 때 말고는. 나는 기억나요. 이 병원이 아니라 그 안에서 뭘 봤는지가. 다은의 눈동자는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눈앞에 없는 무언가를 또렷이 보고 있는 사람처럼. 그 안에 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침대가 여러 개 있고 불빛은 흐리고 그리고 누가 나를 이름 말고 다른 걸로 불렀어요. 열이 31번. 그런 식으로. 선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병원에서 그런 방식으로 누군가를 부른다는 것은 평범한 입원이 아니었습니다. 정신병원이나 실험시설 같은 곳에서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은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나 거기서 도망쳤던 것 같아요. 문을 열고 뛰쳐나가는 장면이 계속 떠올라요. 하지만 거기서 왜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말에 선영은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이 단순히 납치를 당한 것이 아니라 어디론가 이송되어 관리당한 느낌. 그 기억의 조각들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다은은 작은 가방에서 낡은 이름표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병원용으로 보이는 흰색 플라스틱 조각이었고 이름이 적힌 곳은 검정 펜으로 덧칠돼 있었지만 그 아래로 희미하게 글자가 비쳐 보였습니다. 선영은 손가락으로 그 글자를 따라 읽었습니다. K, J-3. 딸의 이름도 생년월일도 아니었습니다. 이니셜과 숫자가 조합된 형태. 일반 환자 식별 번호로 보기엔 너무 기계적이고 무언가 실험체를 표기하는 느낌이 짙었습니다. 다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엄마. 혹시 실종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날 그렇게 만든 것 같아. 선영은 눈앞이 어두워지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며 7년 전의 실종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조작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진실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의 조각을 모으고 있는 딸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그 과거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은이 보여준 이름표를 본 이후로 선영은 마음의 무게가 몇 배는 무겁게 내려앉은 듯 했습니다. 그 조그마한 플라스틱 조각 하나가 단순한 병원의 흔적이 아니라 딸이 겪은 시간 전체를 바꾸어 놓는 증거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기억을 잃은 딸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감쌀 수 없다는 걸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선영은 딸 몰래 다은의 방에서 플라스틱 이름표를 다시 꺼냈습니다. 희미하게 비쳐 보이는 이니셜과 숫자들, 그리고 플라스틱의 뒷면에 새겨진 희미한 마크 하나. 돋보기를 꺼내 확인해 보니 그것은 경기 XX 연구의료센터라는 작은 글씨였습니다. 병원이라기보다는 어떤 특정 기능을 가진 폐쇄된 시설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해당 이름을 검색해 보았지만 이미 오래전에 폐쇄되었고 관련 정보는 대부분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남은 정보라곤 폐업 당시 짧은 뉴스 기사 한두 건뿐이었고 그나마도 불투명한 사건 처리와 관련자 조사 중지 소식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해당 주소지를 찾아갔습니다. 차량으로 2시간 정도 떨어진 외곽 한적한 산길을 지나 도착한 그곳에는 오래된 건물의 잔해가 겨우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건물은 이미 반쯤 무너져 있었고 경고 문구가 붙은 철문은 녹슬어 덜컹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철문 사이로 몸을 밀어넣고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병원의 흔적이라기보다 무언가를 감추려는 공간의 기운이 먼저 풍겼습니다. 부서진 침대들, 창문마다 가려진 블라인드, 그리고 바닥에 널린 기록지의 파편들. 그중 하나를 집어들자 낡고 바랜 종이 위에 비슷한 번호 체계가 보였습니다. K, J-2, S, L-5, 그리고 다은의 이름표에 적힌 K, J-3. 이곳은 병원이 아니라 누군가를 숫자로 불렀던 곳이 분명했습니다. 감금인지 실험인지 혹은 다른 목적의 격리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곳에 다은이 있었던 것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선영은 사진을 여러 장 찍은 뒤 조심히 돌아섰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 손이 떨리고 온몸에 식은땀이 맺혔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단단한 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직접 딸의 7년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다은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영을 보며 아무 말 없이 웃었고 선영은 말없이 다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결속감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선영은 조심스럽게 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오늘 네가 있었던 곳에 다녀왔어. 다은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지만 곧 담담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땠어요? 병원이 아니더라. 거긴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었어. 다은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한 듯한 표정이었고 오랜 시간 혼자 감당해왔던 무게를 드디어 누군가와 나눌 수 있게 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곳에선 이름도 없었으니까. 선영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없이 전해지는 체온이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어루만졌고 그들은 그날 밤 처음으로 긴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다은은 자신이 떠오르는 기억의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고 선영은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또 들었습니다. 다은은 여전히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점점 조각이 맞춰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의 문 앞에서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고 지금은 그 문을 다시 열고 안으로 들어가야 할 순간이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영 또한 그 문을 함께 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든 이번에는 절대 딸의 손을 놓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다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선영과 다은은 함께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나섰습니다. 선영이 어렵게 수소문 끝에 찾아낸 해당 의료센터에서 당시 잠깐 근무했던 간호조무사였던 사람. 그녀는 현재 지방 소도시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고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지만 선영은 직접 찾아가겠다는 말에 겨우 면담을 허락받을 수 있었습니다. 차로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시골 마을의 단층 집 앞. 선영과 다은은 작고 낡은 현관문 앞에서 숨을 고르며 벨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열린 문 너머로 나타난 여성은 약간 놀란 듯 했지만 금세 표정을 숨기고 손짓으로 들어오라 했습니다. 실내는 조용했고 방 안가득 채운 약초 냄새와 낡은 가구들이 그간의 시간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주방에서 차를 가져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곳 얘긴 다시 꺼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 딸 얼굴 보니까 그냥 모른 척하기엔 양심이 허락하지 않네요. 다은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고 선영은 두 손을 꼭 모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여성은 차를 놓고 맞은편에 앉으며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간호사도 아니고 조무사였어요. 그곳에선 간호라는 이름으로 부르지도 않았고요. 아이들을 번호로 불렀고 약물을 투여하고 반응을 기록하는 게 일이었어요. 이름은 몰랐고 나이도 몰랐어요. 그저 명령대로 움직였죠. 그 말에 선영은 얼굴이 굳어졌고 다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무사는 잠시 멈췄다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애 기억나요? K, J-3. 다른 애들과 달랐어요. 눈빛이 또렷했고 잠을 거의 안 잤어요. 가끔 병동 밖을 응시하듯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그 눈빛이 지금도 잊히질 않아요. 무슨 실험이었나요?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몰라요. 책임자들도 함부로 입을 열지 않았어요. 다만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조건 반사나 지시체계를 주입하려는 무언가였어요. 약물이 있었고 전기 자극 같은 걸 하기도 했어요. 이건 의료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대상을 다루는 시기였죠. 다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손등에 잔뜩 힘이 들어갔고 숨이 가빠지는 듯 보였습니다. 선영은 그 손을 붙잡고 차분하게 숨을 고르게 했습니다.
그 애는 탈출했어요. 어느 날 아침 병동에 출근했는데 번호 하나가 사라져 있었고 담당 간호사들 전부 조사를 받았어요. 문서도 기록도 모조리 폐기되기 시작했고 며칠 후 시설은 전면 폐쇄됐습니다. 언론엔 폐업으로 처리됐지만 내부에선 증거를 없애기 위한 작업이었어요. 여성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을 멈췄습니다. 방 안은 적막했고 그 고요함 속에 무거운 진실이 가라앉았습니다. 선영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병원과 관련된 사람들 지금도 어디에 있을까요? 여성은 고개를 젓다가 이내 한 장의 명함을 꺼내 선영에게 내밀었습니다. 빛바랜 명함에는 서울의 한 진료소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작은 글씨로 적힌 김정우 원장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시 책임 간호사였어요. 폐업 이후 조용히 이름을 바꿔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심해야 해요. 그 사람 예사롭지 않아요. 다은은 그 이름을 노트에 적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확고했고 이 만남이 단순한 기억의 회복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더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선영은 조수석에 앉은 딸을 몰래 바라봤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수없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선 딸은 지금 세상 누구보다 강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선영도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분노와 진실을 향한 확신으로 딸의 곁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고 저 너머에 숨어있는 또 다른 진실의 조각들이 이제 곧 드러날 것이라는 걸 본능처럼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선영과 다은은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고 이제는 불필요한 위로도 막연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명함에 적힌 김정우 원장을 만나기 위해 그들이 찾은 곳은 서울 도심 한가운데 있는 그저 평범한 진료소였습니다. 진료소 외관은 일반 내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간판도 세련되게 디자인되어 있었습니다. 출입문 앞에는 대기 중인 환자 몇 명이 있었고 내부는 조용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정돈된 분위기에 오히려 선영은 불안해졌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공간에서 자신들의 삶을 뒤흔든 과거의 실체가 숨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접수대에서 간단한 진료 접수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조용히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다은은 문 앞에 진료 시간표를 조용히 읽고 있었고 선영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놀랍도록 차분했고 더 이상 과거에 흔들리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얼마 후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고 두 사람은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중년 남성 한 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친절하게 웃고 있었지만 웃음의 끝자락 어딘가 날카로운 차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님과 따님이신가요? 어떤 증상으로 오셨을까요? 선영은 그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정우 씨 맞죠? 예전 경기 XX 연구의료센터에 계셨던. 그 말에 남성의 표정이 단박에 굳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곧 표정을 감추려는 듯 의자의 등을 기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군요. 그곳은 오래전에 없어진 기관이고 저는 그런 곳과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명백히 그 이름을 알고 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선영은 흔들림 없이 말했다. 제 딸 K. J-3. 그 아이 기억하시죠? 이름도 없던 그때 당신이 관리하던 그 아이. 진료실 안은 한순간 정적에 잠겼고 김정우는 잠시 숨을 들이쉬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오래전 일이죠. 이미 끝난 일입니다. 누구를 탓해도 어디에 호소해도 남은 건 없습니다. 그 아이는 돌아왔으니 됐잖아요. 그의 말투는 분명하게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진실을 털어놓을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다은은 그제서야 선영의 손을 놓고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정면에서 김정우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했던 일을 다 기억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날 침대 위에서 들었던 말은 기억나요. 이건 너의 가족이 원한 거야. 당신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그 순간 김정우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 말은 실험 중 극도로 혼란에 빠진 피험자에게 주입하던 세뇌 문구 중 하나였고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는 건 다은이 단순히 기억을 잃은 채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지를 갖고 탈출한 존재라는 뜻이었습니다. 김정우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누가 그런 걸 원했단 말이에요?
누가 딸을 그렇게 만들라고 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서랍 속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의료센터의 프로젝트 참여 동의서 복사본이었습니다. 서류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재석. 선영은 서류를 보자마자 그대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거기에 있었고 자필 서명이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날짜는 다은이 사라지기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건. 김정우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 남편이 직접 데려왔어요. 아이가 감정 조절이 어렵고 폭력성이 있을 수 있다며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죠. 난 그 말을 믿었고 동의서도 받았고 절차도 지켰습니다. 난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선영은 무너지는 심정으로 서류를 부여잡았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시작이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손끝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다은은 선영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뭘 해야 할지 알겠어요.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예요. 김정우는 말없이 의자에 앉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무언가 지쳐있는 기색도 있었지만 더 이상 그에게서 얻을 진실은 없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나서며 선영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엔 무겁게 진실이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생긴 건 싸워야 할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는 두 사람이 함께 지켜야 할 하나뿐인 진실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숨막히게 조용했습니다. 선영은 운전대를 꼭 쥔 채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 다은은 조수석에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혼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이해하고 있었고 무엇을 향해 가야 할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자 오후 햇살이 정원 끝자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조용한 골목길이었지만 이곳이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거짓의 출발점이었다는 생각에 선영은 무거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와 가구들이 그대로였지만 공기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다은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선영은 조용히 거실에 앉아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속에는 김재석의 서명이 담긴 동의서가 그대로 들어 있었고 그 아래쪽에는 모호한 약물 코드들과 실험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문서 하단의 한 줄 보호자 요청에 따라 대상. 격리 및 처치 시행이라는 문장이 선영의 시선을 오랫동안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무너질 듯 몸을 웅크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허락 없이 딸을 그런 곳에 보냈다는 사실, 그것이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동의서에 근거한 행위였다는 사실이 그녀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그날 밤 다은이 먼저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선영 앞에 앉아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다은은 오히려 침착한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왜 그랬을까 많이 생각해봤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이상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감정 조절도 잘 안 됐고 남들과 어울리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게 문제라고 생각했나 봐요. 선영은 고개를 들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건 아픈 게 아니라 그냥 그 나이대의 불안함이었어. 시간이 지나면 나아졌을 거야. 엄마는 그렇게 믿었어. 다은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은 기다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완벽해야만 했고 어긋난 건 제거하려고 했겠죠. 선영은 딸의 손을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알아. 그 사람을 가만히 두면 안 돼. 다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엄마, 그냥 사실을 폭로하는 걸로는 부족할 거예요. 그 사람 준비돼 있을 거예요. 우리가 뭘 알고 있는지도 이미 눈치챘을지도 몰라요. 선영은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재석은 평생을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살아온 사람이었고 필요할 땐 누구보다 차갑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자신들이 들고 있는 이 진실이 위험을 동반한다면 그는 망설이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선영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서류 봉투를 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지역 신문사였습니다. 기자들과의 인맥은 없었지만 이 이야기를 어디에든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만약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이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신문사 로비에서 오랜 기다림 끝에 선영은 한 사회부 기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서류를 건넸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배경을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기자는 처음엔 믿기 어려운 얼굴이었지만 점점 얼굴이 굳어졌고 결국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사 문제가 아니에요. 실험, 동의서, 의료시설까지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큰 건입니다. 근데 지금 말고 더 준비되시면 다시 한번 정식 인터뷰를 진행하죠. 이거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지금 말고 때가 되면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신문사에서 나오는 길 선영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그녀는 전면에 나설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다은은 선영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USB 메모리 하나였고 그녀는 그 안에 어떤 기록을 복원해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탈출할 때 병원 내부 서버에서 몰래 빼낸 기록이에요. 다 복구되진 않았지만 몇 개는 남아 있었어요. 영상이랑 음성 파일들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무기예요. 선영은 그 작은 USB를 손에 쥐었습니다. 가볍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너무나도 무겁고 날카로운 진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제부터는 그 진실이 사람들을 움직이고 세상을 흔드는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강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며칠 후 집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영은 다은이 건넨 USB 속 파일들을 밤새 검토했고 그 안에 담긴 자료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흐릿한 병동 내부 CCTV 영상, 실험실 모니터 앞에서 무표정하게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약물 투여 후 고통스러워하는 여러 피험자들의 모습. 그 가운데 번호가 적힌 환자복을 입은 다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히 한 영상 속 장면은 선영의 마음을 옥죄었습니다. 어두운 병동 안 다은이 침대에 묶인 채로 누워 있었고 누군가가 그녀에게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음성까지 또렷하지 않았지만 다은이 나중에 기억해낸 문장. 이건 너의 가족이 원한 거야가 확실하게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김재석이 아니었지만 분명한 지시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선영은 영상과 기록들을 하나의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자신이 믿고 살았던 남편이 딸을 고치겠다는 명목으로 이런 곳에 넘겼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노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노보다 더 강한 것은 밝혀야 한다는 책임감이었습니다. 다은은 그동안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을 하나씩 종이에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시간 순서도 감각적으로 떠오른 냄새나 빛, 병실의 구조까지. 마치 자신이 겪었던 그 지옥을 재구성하듯 조용히 집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고 선영은 그런 딸이 안쓰럽고 동시에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은 김재석이 귀가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작은 탁자를 두고 그 위에 USB와 복사해 놓은 동의서, 의료 기록을 가지런히 놓아두었습니다. 재석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선영은 조용히 불을 켰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감정이 없었고 오직 냉정함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앉아서 이야기 좀 해요. 재석은 눈치를 채고 거실 한가운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탁자 위의 물건들을 보고 그는 얼굴이 일그러졌고 한 걸음 물러서려 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선영은 담담하게 말했다. 내가 뭘 알아냈는지 당신도 알겠지. 다은이 당신이 데려갔던 병원. 동의서. 실험. 그 모든 것들. 그건 당신이 모르는 일이야. 그땐 어쩔 수 없었어. 아이 상태가. 그만해. 당신이 아이 상태가 아니라 당신 체면이 걱정됐던 거잖아. 다른 부모들 앞에서 문제 있는 딸로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잖아. 그래서 병원에 넘긴 거잖아. 재석은 말없이 서 있었고 선영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난 지금 이 자료들 들고 언론사에도 갔어. 그리고 남겨놨어.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세상에 알려질 수 있게. 재석은 선영의 말을 듣고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 말하지. 어차피 지금 와서 감출 수는 없으니까. 맞아, 내가 데려갔어. 내 말대로 체면 때문이었을지도 모르지. 아니, 그게 다였어. 그렇게까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그 아이를 죽이려 한 거야. 그 아이를 없애려 했어. 당신한테 인간성 같은 건 없었어. 그 말에 재석은 이내 조용히 거실을 나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문은 이제 닫힌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에서 완전히 끝난 관계를 의미했습니다.
다음날 선영은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자료와 기록들을 법적으로 정리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절차를 하나씩 밟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일을 단지 가족의 비극으로 두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은은 더 이상 병원의 환자번호 K, J-3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되찾았고 그 모든 시간을 넘어서 지금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영 역시 과거를 참아온 엄마가 아니라 딸을 위해 싸우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처음 문을 열었던 날 시작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진실을 감춘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이제 그 안에 스며드는 빛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다은은 선영과 함께 변호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 USB에 담긴 영상과 음성 파일, 김정우의 진료소에서 확보한 병원 문서,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였던 김재석의 자필 서명 동의서까지 모두 준비됐습니다. 변호사는 이 모든 내용을 조심스럽게 훑어본 뒤 마침내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사소송이 아닙니다. 형사고발도 가능해요. 불법 의료행위, 미성년자 감금, 인권 유린, 그리고 보호자 권한 남용. 법적으로 꽤나 무거운 사안입니다. 다은은 그 말에도 얼굴에 큰 동요 없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결정을 이미 내린 사람의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딸의 손을 잡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다은은 선영의 눈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졌던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이젠 다시 뺏기지 않을 거예요. 법적 절차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담당 검찰 측은 수사 개시를 결정했고 김정우와 병원 운영 관련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동시에 김재석에 대한 조사가 비공식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내부적으로 동의서 진위와 관련된 기록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에도 서서히 이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이 접촉했던 기자는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이 사건을 사회면 하단에 짧게 실었고 그 짧은 기사는 점차 온라인을 통해 퍼졌습니다. 7년 실종, 기억 잃은 딸이 밝힌 충격적인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요약된 사건은 사람들의 호기심과 분노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포털 기사 댓글에는 분노의 글이 빠르게 쌓여갔고 유사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자신도 이름 없는 병동에서 치료를 받았다며 어렴풋한 기억을 적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당시 병원 인근에서 수상한 차량을 자주 봤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다은은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반응들을 하나씩 모니터링하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이름 없이 살아야 했던 아이였고 기억도 감정도 삶도 타인에게 도구처럼 다뤄졌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을 더 이상 감추거나 숨기지 않기로 오히려 그것을 끌어내 세상에 비추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그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재석이 갑작스레 잠적한 것이었습니다. 직장에도 나오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의 차량이 도심 외곽의 주차장에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그 이후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선영은 이 소식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혼란 속에서도 걱정보다 먼저 들었던 건 의심이었습니다. 김재석은 단순히 도망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계획적으로 움직였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건 무언가 더 준비하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선영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다은 역시 차분히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향한 증오보다는 그가 여전히 자신의 삶을 다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가능성에 더 경계심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처음 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기억을 지운 희미한 존재가 아니라 기억을 되찾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목소리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며칠 후 선영의 집 앞에 경찰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다은을 찾아왔고 그녀에게 그간 조사된 사실 일부를 공유했습니다. 김재석이 보유한 개인 금고에서 병원과 관련된 추가 서류들이 나왔고 그 안에는 다은 외에 최소 6명의 미성년자 정보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현재 실종 상태로 남아 있었고 나머지 몇 명은 병원이 폐쇄된 이후 보육시설이나 보호기관으로 이동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고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두운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모든 걸 듣고 난 뒤 조용히 다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네가 다시 없던 사람이 아니란 걸 모두가 알게 될 거야. 다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침묵 끝에 다시 살아남은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감정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다시는 닫히지 않을 진실의 문이 또 하나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선영은 집 근처 작은 찻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은 평화로웠고 커피잔에서는 은은한 김이 피어올랐지만 그녀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김재석이 사라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금고에서 나온 문서들이 암시하는 다른 아이들의 존재는 선영을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어떻게 이 모든 걸 몰랐는지 자책했고 같은 지붕 아래에서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그녀를 괴롭힌 건 그런 사람을 믿고 평생을 함께 살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문득 선영의 핸드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다은이었고 짧은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엄마 뉴스 보세요. 방금 속보 나왔어요. 선영은 급히 인터넷을 켜고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사회면 톱 기사로 올라온 속보의 제목은 눈을 의심하게 만들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재석 서울 근교 모텔에서 자수 7년간의 기억 실험 전말 고백 예정. 기사에 따르면 김재석은 이날 새벽 스스로 인근 경찰서에 출두했고 조사 중 모든 사건에 대한 진술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는 기억 조작과 심리적 통제 실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해당 프로젝트에 자신이 직접 딸을 투입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선영은 핸드폰을 내려놓은 채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자수를 했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무엇보다 지금에서야 입을 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은은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 돌아왔고 선영은 그 소식을 전하자 딸은 예상외로 담담했습니다. 마치 그 결말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 결국 나 말고 자신을 지키고 싶었을 거예요. 증거들이 퍼지고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 전에 자신의 방식대로 매듭을 짓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도 진실이 나오는 건 다행이야. 더 늦지 않게. 선영은 조용히 말했고 다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 김재석의 진술 내용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그는 과거 한 심리연구소와 제약회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기억조정 임상 실험에 연루되었고 외부에는 정신과 치료 명목으로 등록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통제 가능한 기억 삽입과 제거, 그리고 피험자의 감정 반응 조절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이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실험은 불안정한 청소년의 감정 구조를 교정한다는 명분으로 몇몇 부모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졌고 그중 김재석은 가장 적극적인 참가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다은의 감정 기복과 고립적인 성향을 결함이라 여겼고 이를 교정하고자 프로그램에 아이를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은에게는 특정 감정을 마비시키는 약물이 투여됐고 반복적인 암시 문장을 주입받았으며 수면 박탈과 밀폐된 환경에서의 감각 제어 실험까지 시행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은은 자신이 왜 그 공간에서 기억을 잃고 나왔는지 이제는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흐릿하게 떠오르던 장면들은 결코 착각이나 악몽이 아니라 실제 했던 통제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선영과 다은은 함께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어린 다은과 그런 딸을 꼭 안고 있는 선영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진 속 웃음이 왜 그렇게 허망하게 보였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 앞으로 뭐가 되고 싶은지 생각해봤어요. 선영은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은은 사진 한 장을 조용히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겠죠. 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어요. 나처럼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다시 찾아주고 싶어요. 선영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이제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그 고통을 힘으로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 흐려진 풍경 속 먼 산의 나무들이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다은은 이제 이름 없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지 한 가족의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을 찾고 있는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는 이야기로 남게 될 것이었습니다.
김재석의 자수 이후 수사당국은 본격적인 전면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다은의 증언과 증거 그리고 김정우가 넘긴 내부 기록들은 수사의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고 경찰은 과거 병원의 관리자들과 실험에 관여했던 제약회사, 연구기관 관계자들을 하나씩 불러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이미 해외로 출국해 소재가 불분명했으며 몇몇은 기억이 없다. 그건 허위 정보다라며 발뺌을 했지만 이미 확보된 자료들은 그들의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철저히 가려졌던 진실은 점점 세상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언론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한 방송사는 해당 내용을 다룬 다큐멘터리 파일럿을 제작 중이었고 다은에게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선영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다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숨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촬영 당일 다은은 깔끔한 셔츠에 머리를 단정히 묶고 조용히 스튜디오에 들어섰습니다. 마이크를 차고 카메라 앞에 앉자 처음엔 숨이 가빠졌지만 그녀는 자신이 되찾은 목소리를 떨리지 않게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저는 실종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단지 사라지도록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그 말은 제작진조차 침묵하게 만들었고 화면을 통해 방송된 날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프로그램 게시판과 SNS에는 응원과 위로, 분노와 고발의 글들이 넘쳐났고 제보자들이 하나둘씩 자신도 같은 경험을 했다고 글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다은과 비슷한 시기에 잠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말하는 또래 청년들이 있었고 가족들에게 특정 병원에 보내졌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거짓 치료, 불법 감금, 기억 삭제와 감정 제어 실험은 더 이상 영화나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선영은 집에서 방송을 보며 손을 꼭 모았습니다. 딸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벅찬 감정을 억누르려 했고 다은이 말끝마다 한숨을 짧게 토해내는 것을 보며 그녀의 모든 용기가 얼마나 고통 위에 세워진 것인지를 다시 느꼈습니다. 며칠 후 검찰은 김재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은 발부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이 사건의 전말을 최대한 명확히 밝히겠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속 전 마지막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아이를 위한 선택이라 믿었다. 그 애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틀렸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지만 그의 말은 미안함보다는 스스로를 정당화하려는 마지막 시도처럼 들렸고 대중은 냉소로 반응했습니다. 용서는 진실을 고백했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무엇보다 피해자의 시간을 돌려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사회 전체가 다시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과 다은은 함께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들의 식탁 위에는 특별한 음식도 큰 웃음도 없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평화가 있었습니다. 다은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있잖아. 요즘은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누군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아요. 그게 그냥 너무 고마워. 선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평범한 한 끼 눈을 맞추고 건네는 말 한마디 아무 일 없이 잠들고 깨어나는 하루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리고 그 하루가 얼마나 많은 어둠을 이겨낸 결과인지를 다은은 이제 더 이상 과거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부정했던 시간들을 껴안고 그 시간조차 자신의 일부로 품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이 있었기에 강해질 수 있었고 상처가 있었기에 타인의 고통에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영 역시 그 모든 과정을 함께 걸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딸을 지켜낸 엄마였고 진실을 밝혀낸 목소리였고 무엇보다 자신을 잃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닫히지 않을 문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처를 감춘 문이 아니라 그 상처를 지나온 사람들만이 열 수 있는 문이었고 선영과 다은은 그 문을 함께 통과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둘은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하루를 같은 세상에서. 진짜로. 몇 주 후 다은은 작은 강연 무대에 섰습니다. 학교나 지역 단체에서 자신을 초청하는 곳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녀는 하나하나 응했습니다. 무대는 그리 크지 않았고 관객은 수십 명 남짓한 소규모였지만 다은은 그 무대가 세상의 가장 중요한 중심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날의 강연은 중고등학생들과 그 부모들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주제는 기억, 존엄, 그리고 선택받을 권리. 다은은 준비해온 원고를 펼치지 않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침착한 눈빛으로 관중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잃은 채 살아온 시간이 있습니다.
이름은 있었지만 그 이름을 말해줄 사람이 없었고 기억은 있었지만 그 기억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저를 그렇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관중석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다은은 조용히 시선을 돌려가며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결함 있는 아이라고 했고 그 결함을 고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널 위해 이런 결정을 했어라고 말했죠.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된 명령은 결국 저를 지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꼭 쥐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타인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기억과 감정을 마음대로 고쳐선 안 되는 겁니다.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조정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뒷줄에서 한 어머니가 조용히 눈물을 닦았고 앞줄에 앉은 중학생 하나는 눈을 크게 뜬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은은 그 시선을 포착하고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내가 누구인지 알고 일어납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기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제발 아무도 사라지게 만들지 마세요. 외롭게 만들지 마세요. 강연이 끝나고 조용한 박수가 천천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공간 안에서 울려 퍼진 박수는 점점 커졌고 다은은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목소리로 또 다른 사람의 기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다은은 현관 앞에서 오랫동안 문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그 문이 자신에게 두려움이었고 그 너머가 어디로 이어질지 몰라 몸을 떨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그 문은 그녀가 돌아올 수 있는 곳이었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선영은 부엌에서 작은 국을 끓이고 있었고 딸이 돌아온 소리에 고개를 돌려 웃었습니다. 강연 잘했어? 다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응.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듣고 울더라. 나도 좀 울 뻔했어. 선영은 국을 담아 식탁에 올려놓고 말했다. 울어도 괜찮아. 이제는 괜찮은 사람이잖아. 다은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국을 먹기 시작했고 그 조용한 식사 시간 속에 평온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다은은 방 안에서 조용히 일기를 썼습니다. 수첩 한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이제 누구에게도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펜을 놓고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의 어린 다은은 세상을 몰랐지만 지금의 다은은 세상을 견디는 법을 그리고 바꾸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잃어버린 시간 위에 다시 자신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더 이상 타인의 선택으로 흐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다은이었고 기억을 되찾은 이 아이는 다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반년이 지났고 김재석은 현재 미결 구속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그를 포함한 실험 관련자들에게 인권침해, 아동학대, 의료법 위반, 명예훼손, 강제감금 혐의를 적용해 중형을 구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뉴스에 더 이상 그 사건이 매일 오르내리진 않았지만 다은과 선영의 일상은 그 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나간 뉴스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다은은 작은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자신이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고발이 아니라 기억을 회복해가는 과정과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싸움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일을 하나의 이야기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그 책을 읽으며 자신을 위로할 수 있다면 그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책상 위 노트북 화면에는 첫 문장의 초안이 깔려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왜 사라졌는지를 기억한다. 그리고 왜 다시 돌아왔는지도 안다. 글을 쓰던 손이 잠시 멈추었고 다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떠오르는 장면들, 실험실의 차가운 공기, 침대에 묶였던 감각, 그리고 끝없이 울리던 이건 너의 가족이 원한 거야 라는 문장. 그 모든 것이 한순간 꿈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그녀를 무너뜨릴 수 없는 기억들이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선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은아, 나가자. 오늘 공원 걷기로 했잖아. 다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요즘 선영은 일부러 매일 산책을 제안했습니다. 새벽 공기를 함께 마시고 햇살 아래를 걷고
마주오는 사람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그 시간이 두 사람 모두에게 중요한 회복의 과정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네 근처 작은 공원은 초록이 무성했고 사람들이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다은은 엄마와 나란히 걸으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우리 이제 다 지나온 걸까? 선영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나뭇가지 사이로 바람이 스며드는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글쎄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닐 거야.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끝을 정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은은 엄마의 그 말에 조용히 웃었습니다. 긴 터널 갔던 시간을 지나며 그녀는 배웠습니다. 기억은 잃을 수 있지만 사라지는 건 아니고 사람이 잊혀질 수는 있어도 지워지는 건 아니라는 걸. 공원 벤치에 앉은 선영은 작은 보온병을 꺼내며 컵에 따뜻한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그 향은 다은에게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고 동시에 지금 이 순간이 더 깊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엄마, 나 예전엔 왜 나였는지 몰랐거든. 근데 지금은 알아. 내가 왜 이렇게 된 건지도. 그리고 이젠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겠어. 선영은 딸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넌 다은이야. 김다은.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딸이야. 다은은 조용히 눈을 감고 그 말의 무게를 가슴속에 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위험했고 진실은 때로는 가려지고 잊혀졌고 왜곡되기도 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찾은 진실만큼은 아무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노트북 앞에 다시 앉은 다은은 다음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지워진 존재가 아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기억으로 살아갈 것이다. 창밖에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방 안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사라진 줄 알았던 희망의 이름을 천천히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다은의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하고 조용했습니다. 나는 사라지지 않았다. 서점의 한켠 신간 코너에 놓인 그녀의 책은 겉표지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는 않았습니다. 차분한 흑백톤의 표지, 단단히 묶인 노트와 연필이 얹혀있는 사진. 그러나 그 제목 하나만으로도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책은 예상보다 빠르게 입소문을 탔습니다. 큰 출판사에서 나온 책도 아니었고 작가가 유명인도 아니었지만 다은의 글은 조용히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군가는 감정 없이 살아왔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부모와의 어긋난 관계를 되짚었으며 누군가는 잊힌 기억의 조각들을 다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다은의 책이 출간된 뒤로 그녀에게 개인적인 메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 역시 기억과 감정,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다며 당신 덕분에 조금은 나를 이해하게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메일은 그녀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보낸 사람 이서윤. 내용은 단 3줄이었습니다. 저도 그 병원에 있었던 아이였어요. 기억이 나요. K. J-E 제 번호였어요. 만나고 싶어요. 다은은 메일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고 다음에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K. J-E. 그녀보다 앞선 번호. 같은 공간, 같은 실험, 같은 고통. 살아남아 있던 다른 번호가 있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손끝이 떨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곧 그 충격을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존재가 거짓이라면 실망할 일이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이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영은 딸의 손에 들린 메일을 보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만날 거니? 다은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응. 만나야 해. 이게 시작일지도 몰라. 며칠 뒤 약속한 장소에서 다은은 조용히 앉아 한 여성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긴 생머리를 뒤로 묶은 조용한 인상이었고 식당 앞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들었다가 이내 내렸습니다. 그렇게 3번째 문이 열리고 다은의 눈과 어떤 시선이 맞닿았습니다. 서윤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왔고 둘은 말없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자리에 앉은 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공기처럼 무겁기도 했고 이상하게도 편안하기도 했습니다.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살아있었네. 너 진짜 다은이 맞구나. 다은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도. K. J-E 기억하고 있었구나. 잊을 수가 없었어. 수십 번 지우려 했는데 그게 더 선명해지더라. 그들은 조심스럽게 과거를 꺼냈습니다. 서로가 기억하는 공간, 냄새, 약물, 목소리.
어떤 기억은 일치했고 어떤 기억은 다르기도 했지만 그 모든 퍼즐은 이제 하나의 진실을 향해 조금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다은과 서윤은 다시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둘은 결심하게 됩니다. 단지 피해자의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회복한 이들이 직접 움직이는 기록자가 되자고. 그들은 피해자들을 연결하고 기억을 증언하고 법률가 심리 전문가와 손잡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다은의 책 제목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기억들. 이 프로젝트는 차츰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심리치료기관, 청소년 보호단체, 그리고 과거 실종되었지만 기록이 희미했던 사례들의 가족들까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서로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은은 어느 날 선영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이제 완전히 돌아왔어. 내 인생으로. 선영은 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어떤 위로보다 따뜻했고 어떤 사과보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다은은 또 한 줄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는 그 지옥을 견뎌낸 것이 아니라 지옥 속에서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이제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되기로 한다. 창문 너머 밤하늘에는 희미한 별이 떠 있었고 그 아래로 다은의 얼굴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사라졌던 아이가 아닌 누군가를 찾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진실은 절대 지워지지 않을 이야기가 되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다은과 서윤은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정식으로 비영리 단체로 등록했습니다. 이름은 그대로 사라지지 않는 기억들이었고 첫 사무실은 오래된 도서관 한쪽 빈 공간을 개조해 만든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은 중고 가구로 컴퓨터는 기부받은 낡은 노트북으로 시작됐지만 두 사람은 그 어떤 전문 단체보다 치열하게 일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고 아무런 전화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억을 꺼내기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고 종이에는 간단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1999년 나도 그 병원에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그 한 문장이 두 사람의 활동을 바꾸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하나 둘 기억을 붙잡고 살아온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는 편지로, 어떤 이는 전화로, 어떤 이는 직접 찾아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나한테 이름을 묻지 않고 그냥 숫자를 적었어요. 난 매일 같은 문장을 반복하게 했어요. 감정을 지우는 훈련이라면서. 정신치료라더니 자꾸 빛을 쏘고 약을 줬어요. 그리고 나중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모두 비슷한 구조, 비슷한 방식, 비슷한 상처. 그들의 말은 조각 같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같은 퍼즐을 완성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퍼즐의 가운데에는 언제나 말하지 못한 공포와 버려졌던 감정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은은 그 모든 사람들의 증언을 수기로 적었습니다. 때로는 글로, 때로는 녹음으로, 또 어떤 날은 그저 손을 잡아주는 것으로. 그녀는 예전의 자신처럼 머뭇거리는 이들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 있어요. 서윤은 피해자들에게 법률 상담을 연결해주고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과 연계도 도왔습니다. 그녀는 겉보기에는 강단 있고 이성적이었지만 매일 밤 노트북 앞에서 과거의 기록을 정리할 때면 손이 떨리곤 했습니다. 그녀 역시 여전히 치유 중인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영은 프로젝트 사무실에 작은 커피포트를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집에서 만든 쿠키를 가져다 두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차를 마시는 시간만큼은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사무실에는 1명, 2명 새로운 봉사자들이 합류했고 작은 단체는 어느새 또렷한 색깔을 가진 운동이 되어갔습니다. 더는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일로 기억되고 행동으로 이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해 가을 서울의 한 도심 갤러리에서는 다은과 서윤, 그리고 프로젝트 팀이 함께 기획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전시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번호 대신 이름을. 입장하는 문에는 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전시 공간 한쪽 벽에는 검은 천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천을 걷으면 벽 가득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K, J-3S, L-12M, K-7 그리고 그 아래 송글씨로 적힌 이름들. 김다은, 이서윤, 홍지우, 송민혁. 번호가 지워지고 이름이 붙은 자리. 그 이름 옆에는 각자의 짧은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사라지지 않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살아있습니다. 전시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어딘가에서 비슷한 감정을 겪었던 관람객들은 눈물 어린 얼굴로 전시를 돌아보았고 조용히 다은과 서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에는 고백도 있었고 위로도 있었으며 때로는 미안함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다은은 전시 마지막 날 작은 낭독회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써왔던 일기 중 한 구절을 사람들 앞에서 처음 읽어내려갔습니다. 나는 누군가에 의해 지워졌지만 다시 태어난 이름으로 다시 살아갑니다. 이제는 기억 속에만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걸어 나와 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당신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전시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눈동자에 반짝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동자들이 다은이 걸어온 어둠을 조금씩 밝혀주는 등불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다은은 집에 돌아와 마지막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곳엔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적어둔 첫 문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 아래 그녀는 새롭게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들도 사라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밖은 어느새 찬바람이 불고 있었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은의 마음은 따뜻했고 분명했습니다. 그 모든 기억들은 이제 결코 다시 지워지지 않을 이름들로 남게 될 것이었습니다.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12월 초 다은은 한 방송국으로부터 특별 다큐멘터리 출연 제안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기억 삭제 실험의 전말, 그리고 그녀가 거쳐온 회복의 여정에 대한 진실한 기록을 담는 것이었습니다. 다은은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과거를 넘어서 현재를 살고 있었고 모든 것을 또다시 꺼내 보여주는 일이 얼마나 소모적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조용히 말했다. 우린 지금도 기억을 잃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 누군가 그걸 보고 돌아올지도 몰라. 그 사람에게 너의 목소리가 처음 들리는 진실일 수도 있어. 그 말은 다은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녀는 결국 촬영을 수락했습니다. 제작진은 최대한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고 약속했고 촬영은 다은의 집과 사무실 그리고 그녀가 방문했던 병원의 폐허로 남은 그 장소에서 진행됐습니다. 촬영 첫날 선영은 딸의 촬영을 멀찍이서 지켜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딸이 더 이상 그 어두운 기억에 묶이지 않고 그것을 넘어선 증언자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병원 터를 다시 찾은 날 다은은 담담하게 허물어진 철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풍경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고 풀은 더 자랐으며 철골 구조물은 붕괴 직전처럼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촬영팀 앞에서 마이크를 달고 말했습니다. 이곳은 제 기억의 종말이자 시작이었습니다. 누군가 제게서 사람으로서의 나를 지우려 했고 저는 저항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 자리를 다시 밟고 있는 나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사람이니까요. 그 말 뒤로 카메라에 포착된 건 붕괴된 건물 사이로 피어오른 작은 들풀 하나였습니다. 그 작고 연약한 생명이 겨울 속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처럼 다은 역시 자신의 기억 위에 새 삶을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다큐멘터리는 12월 말 한 해의 마지막 주에 방영됐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기억의 끝, 이름의 시작. 방영 당일 수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시청했고 SNS는 실시간 반응으로 넘쳐났습니다. 시청자들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 분노했고 위로했고 공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방송 후 바로 사라지지 않는 기억들 단체에 연락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오랫동안 잊었던 누군가를 떠올리며 자신만의 기억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은은 단지 피해자가 아니라 기억의 증인, 존재의 회복자 그리고 이름을 돌려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1일 아침 사무실에는 하얀 꽃다발이 도착했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익명이었고 카드엔 짧은 문장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K. J-11입니다. 이제 제 이름을 찾고 싶습니다. 다은은 그 글을 가만히 읽다가 조용히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서로 같은 마음이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다시 새로운 시작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다은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녀는 매년 첫날마다 적어온 문장 아래 새로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2026년 1월 1일. 나는 사라졌던 이름들을 다시 불러낸다. 그리고 그 이름이 그 사람을 되찾아줄 것이다. 우리는 모두 잊힌 존재가 아니었다. 눈이 조용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는 고요한 세상이 펼쳐져 있었고 그 고요 속에서 다은은 다시 글을 씁니다. 과거를 덮기 위한 글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기억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위해.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기억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누군가가 이름 없는 숫자에서 벗어나 진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은은 계속해서 써나갈 것입니다. 나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나를 따라올 모든 이들도 사라지지 않게 하겠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이름이 계속 이어지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우리가 잊었다고 생각했던 누군가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꺼내지 못한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리고 누군가의 이름이 다시 불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조금 더 귀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또 다른 이름을 지켜낼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감동과 반전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